오늘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전체 영역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유럽장은 좀 안 좋게 끝났었고 미국장이 개설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장이 1% 넘게 끝난 데가 많거든요. 미국장은 방어를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 하루 움직임을 놓고 보면 초반부에 많이 떨어진 걸 후반부에 끌어올리면서 끝났다. 마지막까지 쭉 밀어 올리면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추세적으로 좀 길게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일단 한없 쉬려고 멈추고 있는 것 같고요. 101달러 좀 넘습니다. 유가도 미친 듯이 올라가더니 다시 한번 아래로 살짝 내려 꽂고 있는데 이제 이유는 좀 이따 볼게요. 그 제재 조치가 유럽에서 나왔는데 유럽 석유 금수가 100%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금값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건 방향성을 따지기가 좀 어렵고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 튀었습니다. 지금 내려보다가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면요 최근 바닥에서 머물 때 내려올 때도 그렇지만 거래량이 이제 툭 튀는 건 안 보였었거든요. 밑에 보면 근데 오늘 거래량이 퉁 튀었습니다. 이 반등에 대한 소화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받아주고 이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루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새로 올라가려면 좀 일정 부분 동력을 모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PMI 지표도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오는 것도 좀 잘 나와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떨어진 형태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이제 개선이 되면 얘가 이제 동력을 얻고 위로 다시 좀 더 추가적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죠. 오늘 경제 지표 나온 것들을 좀 보겠는데요. 유럽의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 코어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뭐 계속 보이니까 말고 전월 대비 감소하는지를 보면 코어 CPI는 전월 대비 감소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체 다를 놓고 보면 증가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나왔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이게 잠정치기 때문에 좀 확정치를 좀 봐야 되겠지만 패턴은 동일해요. 그래서 끝자락까지 왔나라고 하는 기대를 했다가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물가가 아직 정점을 친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마 제가 기사를 두지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지 않았는가. 물론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다 포함돼서 이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심리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하락 강도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 다 상승하다 약간 하락했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표시된 여기 보면 이게 리비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발표된 거는 이쪽에서 발표된 거고 그 다음 달 리비전이 나오는 건데 여기가 최종적 리비전이 나온 수치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리비전 개정이 된 거는 안 좋게 개정이 된 거고요. 그 초록색으로 개정이 된 건 좋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 추이는 좋은 쪽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으로는. 그리고 시카고 PMI도 나왔거든요. 시카고 PMI가 나왔는데 이 시카고 PMI 나온 거 잠깐 볼까요? 이거 보기 전에 밑에 걸 마저 보고 갈까요?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서베이는 별로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건 컨퍼런스 보드고요. 미국의 이거는 케이스실러 지수,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지수인데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제로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건 계속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요게 명목 가격이고 이게 실질 가격입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아직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주택 시장 자체는 정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느낌은 아직은 안 들고 있고 아직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상승하지는 못할 겁니다. 주택 시장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으로 진입하거나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수개월 뒤, 길면 6개월 정도 넘어간 뒤, 뭐 이 정도면 정점을 치고 이제 내려가는 거거나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걸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카고 PMI 지수를 보겠는데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입니다. 밑에 보면 PMI 지수 나오는데 지금 현재 60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얘를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밑에 보시면 이거가 ISM 제조 PMI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카고 PMI 지수예요. 시카고 PMI 지수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제조 PMI, ISM 제조 PMI 지수가 나오고 있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이번에 제조 PMI 지수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이전에 나온 거거든요. 23일날 나온 건데 이거는 CFNAI라고 해서 시카고 연준에서 하는데 이제 국가 전체 활동성 인덱스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밑에 보시면 왜 중요하냐? 요게 이제 짙은 색은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요 중간에 파란색이 움직이는 게 CFNAI의 3개월 이동평균선인데 요게 경기 사이클하고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CFNAI가 여기 있는 제로점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 요때는 약간 다른데 요때 이외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제로점 밑으로 내려간 시점에 경기 수축이 시작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치로 놓고 보면 좀 당겨서 볼게요. 이렇게 최근치로 놓고 보면 이 CFNAI 3개월 이동평균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라고 볼 상황은 아직은 미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트리플 C 빨간 게 10년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1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 2개하고 하이드 채권 수익률 3개인데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하이드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채권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고 있는데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인데 국채 수익률 10년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10년 국채 수익률을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10년 국채를 매입하고 있고, 하이힐드 채권은 가격이 이렇게 수익률이 항상 상승한다는 얘기는 하이힐드 채권은 매도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최근에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파란 게 하이힐드거든요. 이것도 하이힐드 채권 시장도 일정 부분 안정화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1년 국채 수익률을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년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거니까 얘가 계속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하락 국면은 아니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하이드 채권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가 약간 떨어지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도 역시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금수 조치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여기 해상 수입만 차단한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기사를 보면 해상이 전체 3분의 2 정도 된,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2대1이고요. 장영은 기자께서 5월 30일 날 올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3분의 2가 해상 운송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U에서 수입하고 있는 해상 물량을 중단한다는 금수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되는 석유 3분의 2는 차단한다 이런 뜻이겠죠. 일정 부분 러시아에 충격을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추가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율이 계속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일정 부분 이제 하락 가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긴축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던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일정 부분 자기들만의 잔치를 끝낸 것 같고요. 그 끝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글로벌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던 것들이 다시 상승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이제 터닝해서 움직이고 있다.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겠느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그거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1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쟁이 좀 애매모호한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돈세에 있습니다. 유럽하고 유럽안에 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다른데, 젤렌스키는 러시아한테 영토를 하나도 안 뺏기고 다시 수복하려고 하고 있고, 푸틴은 일정 부분 돈바스 지역이라도 어떻게 이제 자기 걸로 취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은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데리고 대리전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대리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문제는 그렇게 대리전을 하면서 금수 조치를 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내려오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들, 뭐 여기는 이탈리아만 남았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나 이쪽에서 계속 전쟁을 지원해주기보다는 일단 휴전을 먼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같은 뭐 스리랑카 국가보다가 낫죠. 그런 국가들은 식량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푸틴은 제재 잘못하니까 제재 풀어주면 식량 수출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대고 있고, 젤렌스키는 단결해달라, 이렇게 양쪽에다 얘기를 하고, 유럽에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국방 관련해서 공격무기나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요번에 아마 그거에 대해 응수를 하면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 있는 차체를 수입해서 만든 폴란드 전차일 겁니다. 아마 전차를 수차로 승인하는 거, 우리나라 국가에서 승인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는 맞는데, 과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가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각종 제재가 있는 게 아닐 거고,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은 정점을 쳤을 거며, 경제가 돌아가는 데 집중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에 곡물가까지 더 밀어올리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푸틴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과연 정치적으로 각국의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탈리아나 이런 것처럼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고, 일정 부분 러시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한계점까지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계점이라는 게 유럽 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제재하는 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러시아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러시아 내에서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강건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면전을 하는 걸로 러시아 내에 공포를 하고 전시동원령을 통해서 군사를 더 모집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예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완전히 쓸어버리자,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 강경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강경파한테도 함소리 듣고 있고 온건파한테도 함소리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수면 아래 내려와 있던 리커창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독재자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두 독재자가 약간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푸틴이 2, 3년밖에 수명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향후에 진짜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갈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느끼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고통스러움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각국 주요 EU 주요 국가나 미국에서. 그래서 향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이게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협상안으로 계속 끌고 가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강력한 공세를 러시아가 펼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빠른 속도로 뒤집으면 휴전 협상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무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걸 뒤엎을 만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세를 뒤집어서 밀어붙이는 게 가장 빨리 휴전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